이제는 수출 액수를 되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 저희는 마진이 높은 거를 팔아야 됩니다. 뭐 드라마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그 제일 이익을 본 건 누가 많이 이익을 봅니까라는 거죠. 넷플릭스? 그냥 구조와 얘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온다는 거죠. 기업에 대한 정책이 성장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중소기업은 우리한테는 보호의 대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성장을 한 사람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옛날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었어요. 너 수출 얼마 했어? 라고 생각하니까 어이 저 1억 불 했습니다. 야 얘 금융 더 주고 잠깐 뭐 지원해서 그다음에 그랬네. 2억 불 하게 만들어. 잠깐 이 얘기를 들어와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결과를 갖고 오는 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안 갖고 오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장님 늘 이야기하시는 게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에요. 이건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고비용 사회가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될 이 많은 문제들이 일본과의 통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때문에 비용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제는 말을 해야 한다. 내가 담고 있던 생각과 얘기를 밖에다 안 전달을 하면은 아무튼 그거는 뭐 국가경제제한 이바지한 것도 아니고 근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얘기도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위치에서는 무엇인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만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자, 신과대화 특별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장 기자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팀장입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 근데 어떤 분이길래 네. 이 기자 3명을 상대한다? 처음이야.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이야. 일단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요. 네, 이분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네, 오늘 모신 이분은 우리 한 열흘 남았나요? 경주 에이펙의 CEO 서밋의 의장이시면서 우리 재계를 대표하시는 재계의 신과대화니까요. 예. 중에 한 분인데 네. 그래서 에이펙 때문에 모셨는데 근데 여기 이제 계열사 중에 한 계열사 요즘 주가가 너무 뜨거워요.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너무 두둑하게 불려주고 있어서 사실은 원래 에이펙 때문에 모셨지만 뒷부분에 슬그머니 그것도 좀 많이 여쭤봐야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모셔봤는데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취지로 모신 다음에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막 물어보는 거죠. 자, 에이펙 CEO 서밋의 의장이시면서 우리 또 상위 회장이시면서 예. SK 최태원 회장 우리 3프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 예, 아직 시체가 덜 풀렸습니다. 네. 에이펙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뭐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요 정상들 많이 오신다. 주요한 이야기 하겠지. 우리 이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21개국이 가입되어 있고요. 네. 에이펙을 매해 열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각 회원국들이 하나씩 주최를 하는 얘기 되고 20년 전에 그러니까 부산에서 저희가 에이펙을 열었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예, 이제 경주에서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청국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모든 회의와 얘기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1개 나라에서의 정상들이 다 오고 이게 비즈니스 서밋도 하고 예, 이제 그 내셔널 서밋도 하는 그런 형태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8일부터는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엔 원래 내셔널 서밋은 네. 예, 31일 하고 1일 날 열리게 됐었는데요. 여기 재밌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난 29일 날 올래라고 해서 29일 날 와서 30일 날 가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 30에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진핑 주석도 30일 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30일 날 미국과 중국의 서밋 회의가 따로 아마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이번 에이펙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주요하게 좀 보면 좋을까요? 관전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얘기라는 건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서밋 미팅이 되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미국도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 중국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미팅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문제가 다 풀리거나 아니면 교착 상태로 왕창 들어와서 뭐 무슨 다른 사건을 확 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추를 풀어내고 이제 앞으로 최소한 몇 년간의 미중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 거냐에 대한 가늠자를 여기서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간인들이야. 사실은 바깥에서 그냥 싸움 구경하듯이만 보면 되지만 실제로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기업인들은 그거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아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변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게 이게 전략이니까 함부로 얘기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이제 헤게모니 전쟁이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누가 이길 때까지는 계속해서 싸운다. 근데 트럼프 임기 이후에 다시 민주당이 미국에서 집권해도 미국이 세계 1위의 패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확실하게 그 얘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자기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은 내 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태도와 얘기를 구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자꾸 못 살게 공격을 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상대편의 약점을 잡고 또 명분과 논리를 갖고 나머지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에 내가 더 이제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향을 계속해서 아마 제시하고 내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계속 미국이 더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미국 쪽에서는 외치는 그런 그 상황이 될 것이고, 지금 뭔가 기존의 모든 글로벌 질서들이 바뀌고 있고 교육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데, 회장님이나 SK에 가는 방향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더 진격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오폴리틱스, 미중 간의 갈등에서 일어나고 보호무역주의가 드러나는 거는 이제 하나의 현상이고요. 이 세상에 다른 현상들이 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의 현상에만 맞춰갖고 너의 전략과 얘기를, 이것만 쳐다보면 불안하고 아직도 뭐가 안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가능하면 캐시 많이 쌓아놓고 뭔가를 바리케이트를 많이 치는 게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아예 나는 뭐 두 가지를 갈 거야. 난 미국은 미국대로 좀 더 투자나 얘기나 미국 안으로 더 들어가고, 중국인 중국 안으로 더 들어가 버릴 거야. 뭐 이런 아예 혹은 뭐 나는 이제 중국은 버리고 난 미국은 갈 거야. 뭐 자기들이 세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것만 보고 뭔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참고 상황이고, 여기서 들어오고 있는 전해주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불안하고 뭔가 불확실한 형태는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이고, 그 불확실이 있다고 뭘 해야 될 걸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 거라고 믿어지면 이제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저희로서는 AI고요. 예. 어차피 AI에서 지면은 뭐 여기서 여기서 회피를 잘했다라는 게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AI에서 뒤처지는 건 오히려 이쪽의 리스크보다 더 큰 우리한테는 데미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AI 쪽에는 또 더 많은 투자와 인베스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세상이 약간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지금 벌써부터 거품론도 나오고 하고는 있는데, 당분간은 그게 거품이든 아니든 상당 부분에 계속해서 경쟁이 하다 보니까 남을 이겨야 되는 상황에 있지라면 이게 또 똑같은 아까처럼 미중 간의 문제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AI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느냐 중국이 이기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고, 그게 이 헤제모니 게임에는 훨씬 더 중요한 팩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나라가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설사 그게 거품이다 하더라도 옛날에 무슨 러시아와 미국이 군비 경쟁할 때 그게 그렇지. 뭐 그게 다 그 거품이지. 뭔가를 쓰려고 다 저건 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략적인 자기네들의 경쟁할 생각이 때 있으니까. 그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AI도 전쟁에 들어가 있는 거고, AI에 들어간 투자는 아마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현재를 기준으로 버블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버블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샘 알트만 CEO가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회장님과 이재용 회장님 만나서 뭐 그 디램이 한 90만 장 정도 월 기준으로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월 90만 장이면 우리나라 전체 캐파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나라 한 120만 장, 110만 장 정도 되니까. 월. 예. 근데 거기에서 그 2배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공장이 한 2배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설마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램의 70%를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을 2배로 늘린다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랑 $1,000억 10기가짜리 딜을 하고, 그 다음에 AMD랑 6기가짜리 딜을 하고, 브로드컴이랑 또 10기가짜리 딜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작년에 SK서밋에서 회장님이 50기가를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진짜로 그 막 우리나라 디램 캐파가 단기간에 2배로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 AI를 더 키우고 빨리 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늘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도 그렇고 중국의 전략도 AI에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계속해서 증강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또 솔직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회사들이 전부 지금 보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가 초지면은 그러면 나는 존재가 없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내가 이게 버블이다 이건 좀 그렇지 뭐 이걸 과연 투자해서 과연 내가 리턴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예,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칩들도 더 많이 팔리고 서버도 이제 파워도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지구에 있는 리소스가 상당히 뭐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마치 진짜 옛날에 무슨 석유 전쟁을 하던 거나 군비 경쟁을 했던 그 얘기와 비슷한 형태의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 연장해서요. 그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 그 대통령실의 김우범 정책실장을 모시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자금 그러니까 이 정도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하려 그러면은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금산부를 통해서 뭐 사업지주 회사가 금융회사를 가질 수 있는 구조에서 다른 데서 펀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모델이 그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 펀드 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식의 구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지금의 얘기하는 거는 AI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투자 액수는 이제 조 달러 수준을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 달러. 예. 네. 조 원 말고. 이 조 달러, 네. 그러니까 1 트릴리언 이상의 이제 태자 패턴들 얘기하면 지금도 샘 알트만이 자기가 그만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내가 300 기가와트에 이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예. 그게 이제 트릴리언 달러 레벨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돈이 뭐 어디서 나올 거냐? 뭐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계획들을 갖고 계속해서 돈을 해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만큼 계속 지어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뭔가 경쟁을 하고 이게 뭔가 움직이고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나름대로는 우리도 짓고 움직이려고 생각하면은 펀딩을 제대로 해서 들어갈 필요성이 많이 생겼죠. 옛날하고는 지금 단위가 다른 이 투자 액수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없거나 뭔가를 못 해갖고 쳐지면은 얘는 일단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기본적으로 다 밀려버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받으시든가 더 해야 되겠네요. SK도 지금 그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뭐 해외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네. 돈만 갖고 대한민국 안에서 지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 더 수익 모델과 제대로 펀딩을 하려면 더 탄탄한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AWS하고 100메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발표를 했는데 그 돈만 저희 키펙스 들어가는 것만 7조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1기가 정도 하면 70조 70조. 원 정도쯤 들어간다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5기가, 10기가 뭐 이걸 짓는 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300기가라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을 하는 건지 여러분이 헤아려 보시면 재미있는. 아니 그러면 상황. 그거는 벌어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투자를 받거나 해야 되는 건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기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돈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법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다시 에이펙으로 이야기를 돌려서 그러면 이번에 기업인들은 우리가 아는 기업인들은 누구입니까? 주로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주제도 역시나 AI?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낸 큰 주제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지역경제 통합, 지속 가능성, 금융과 투자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뭐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나 글쎄 뭐 샘 울트만이 또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픈AI에서 누군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IMF 총재인 크리스티나 올 예정이고요. OECD 사무총장, 시리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최근에 되게 유명해진 금융 인물입니다. 존슨앤존슨 CEO, 구글의 사마시라고 생각하는 그 C 레벨급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웬만한 기업은 다 누군가는 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한국 아니면 혹은 SK그룹 아니면은 대한상위 우리나라 기업 경제 산업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싶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라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의 이번 주제라는 게 3B라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가 있고 비즈니스, 비욘드 뭐 저 이런 그 3B를 저희가 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제 비즈니스 저희가 서밋을 아주 성대하게 잘 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걸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이상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얘기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고 하다 보면 이번 에이펙에서는 이제 뭐 안보 문제라든가 뭐 네.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무슨 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정부 측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뭐 그걸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정치는 않은 것 같고요. 좀 우리 정부는 또 이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이번 에이펙의 대한민국의 역할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걸 잘 내놔야 하는 거겠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블록이 전체가 돼서 뭔가를 움직이자 이게 잘 먹히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막 각자 살아야 되겠다 내지는 이제 원어원 관계를 어떻게 이걸 만들어 나갈 거냐가 각국이. 되게 복잡해진 거니까 대한민국도 여기서 실리를 찾아서 하려면 21개국 그다음에 뭐 초빙에 이번 특별 초청으로 오는 UAE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면 이제 22개국을 상대로 어떻게든 원어원 그 미팅과 얘기를 해서 여기 우리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새로운 역할들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경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위 회장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어려운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물건 팔아서 사는 나라입니다, 회장님. 그죠? 역대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 교역 질서가 뭐 요동치고 있고 글로벌 교역망이 아주 뭐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 교역 질서, 자유무역 질서, WTO 체제 이후의 그 자유무역 질서에서 가장 장사를 잘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가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 이것저것 불리해진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이 문제는 성장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제는 성장 동력을 찾을 때가 됐다. 그동안까지 우리가 수십 년인 70년대부터 저희가 유지해왔던 어쩌면 60년대인지도 모르죠. 60년대부터 뭐 해왔던 이제 수출 드라이브로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해왔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모든 국민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수출을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의 이 상태는 수출을 잘한다고 저희가 성장을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진 상황입니다. 혼나니까 미국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라들한테는 큰 교역국한테는 흑자를 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선 손해 보고 딴 데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걸 또 그렇게 호락호락 해주겠습니까? 따라서 수출을 그동안에 해서 우리 경제를 지탱으로 했다라는 것에 이제 변화가 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모델이 수정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들어왔던 걸 완벽하게 해보지 않았던, 여태까지 한번 경험하지 않고 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뭐 그게 기본적인 진단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뭐 저출생서부터 뭐 네. 노령화의 문제, 뭐 우리 사회 구조가 고비용 사회가 돼버리는 상태의 문제, 그다음에는 이런 지금 경제 블록화 형태가 돼서 이제 보호무역적으로 다 흘렀다는 뭐 이런 모든 얘기를 다 포함해서 그냥 진단을 하다 보면 성장 동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거의 0%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지금은 차가 잘 안 팔리니까 전기차라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가 잘 안 팔리니까 이런 걸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수출이라는 고정관념이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회장님 말씀하셨던 성장이라는 그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컨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아웃풋 지표라고 생각한 건 저희의 GDP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을 많이 해서 저희 GDP가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수출이 맞다면 답이 맞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한 건 더 이상 수출을 늘려서 저희 GDP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출이 잘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경쟁력이. 그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 보면은 우리가 이거 머릿속에서 잘못 따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게 뭐냐면 돈을 실제로 버는 거냐라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수출을 해갖고 저희가 뭔가 물건을 상품을 팔아서 우리가 수지를 맞춰서 돈을 네. 벌었다고 쳐보죠. 근데 네. 우리가 여태까지 따지는 건 수출 전체 액수를 주로 따져온 거지 네. 그 수출을 해갖고 과연 돈을 벌어온 거냐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죠. 개념입니다. 그렇죠. 보면. 다른 얘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도 좋고 따로 떨어뜨려도 좋은데 아무튼 수출을 통해서 저희 GDP가 성장하는 데는 지금 이제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그 문제가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 중국의 추격 아니면 뭐 어떤 이유 왜 안 된다고 무역주의? 생각하는지를 옛날에는 이게 괜찮았던 게 WTO 체제에서는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은 전 세계 시장이 하나였으니까 그냥 누가 사도 사는 거였습니다. 예. 꼭 내가 어디다만 팔겠다라는 생각을 그치. 갖지 않았어도 물건이 좋으면 알아서 다 사가는 얘기가 된 거고 싸면 사갔던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서플라이 체인도 다 갈라져서 들어갔죠. 이 모든 무역 장벽. 얘기는 이 얘기를 한 게 대한민국 서플라이 체인에서 만들었던 얘기가 과연 전 세계에서 다른 서플라이 체인, 미국에서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중국에서 들어가는 서플라이 체인하고 경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싼 거로 경쟁을 하려면 중국 때는 못하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에 와서 이걸 팔려니고 하고 미국은 우리보다는 저건 제조업이 떨어지니까 제조로 경쟁하면 말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보면 이제 관세 보복이 들어가는 거죠. 그 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이걸 열심히 해갖고 GDP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이게 무슨 그러네.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기업 관점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출의 또 다른 면이 그동안에는 안에서 만들어서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이제 기업들은 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더 나가야 한단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퍼포먼스를 낸다 해도 그 수익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지 않은 첫 번째 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제가 이름 붙여놓은 건 소프트머니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마치 이제 수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딱딱한 하드하게 네. 상품을 팔아서 이걸 남깁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는 수출 액수를 되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 저희는 마진이 높은 거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다 매달려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제조업 이익률이 한 3% 평균 3% 전 세계에 3%밖에 안 되고 그 안에서 많이 난다고 얘기해봐야 한 10%밖에 날 수 없는 거. 진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들어가야 뭐 20, 30이 날 수 있는 얘기를 하지만은 저희가 소프트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라는 건 마진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50% 나오는 거 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소프트 상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잘 만들 수 있어서 1등 상품이 되느냐, 난 이거는 또 다른 경쟁의 문제지만은 저희는 이제는 새로운 경쟁을 어드미트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는 아까처럼 GDP 성장을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직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얘기하셨던 뭐 K푸드, K컬처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마진을 얼마나 내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좀 더 우리는 구조를 잘 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주 탤런트가 좋은 몇몇 사람이 그냥 뭐 드라마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그 드라마를 만들어서 제일 이익을 본 건 누가 많이 이익을 봅니까라는 거죠. 넷플릭스? 네. 거기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걸 많이 투자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들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소프트 상품을 만들어서 계속 팔아도 마진이 상당히 크게 남을 수 있는 구조와 얘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저는 회장님이 쓰셨던 용어 중에 이거를 한번 좀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용어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식의 산업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식의 세계화 아니면 K푸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식의 산업화라는 이 표현이 뭔가 저한테 줬던 메시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만드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인 거죠. 뭐 솔직히 맥도날드 같이 저희 한국 푸드의 체인 형태가 확실하게 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맥도날드 가면은 얼마에 어느 정도쯤의 퀄리티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난 그 안에 가면 메뉴의 이름과 모든 거를 나는 너무 친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선택할 게 별로 없으면 맥도날드를 선택을 합니다. 왜? 나한테는 친근하고 확실하니까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머릿속에 확 들어가고 리스크 없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뭐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음식을 계속해서 팔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던 거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상대까지 올라올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체를 저는 산업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려면 간장에 뭐 무슨 소스를 어떻게 해서 판다, 그릇을 어떻게 한다, 한식에 대한 인테리어라는 건 어떻게 들어간다, 이 모든 것과 뭐 술은 또 같이 어떻게 매칭을 한다, 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토대화 얘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걸 전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별로 남하고 경쟁 안 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산업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소프트 산업을 발전시켜서 들어가면은 예. 이게 많이 퍼져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탈리안 음식을 먹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구조화. 네. 그렇죠?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맞고 방향도 맞는 것 같으면 내일부터 우리 그거 해라고 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면이 있을 텐데 우리 산업 구조나 일단 뭐 메뉴를 통일해야 됩니다. 메뉴의 이름조차도 다릅니다. 한식은 예. 저희는 된장찌개를 뭐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된장찌개라고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 외국 사람이 쳐다보면 이게 같은 된장찌개, 같은 음식이 맞아, 아닙니다. 맞아. 해물된장. 되게 다른 이 들어가는 이 베이스나 이게 모든 게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된장찌개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갖고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해물 된장찌개를 먹고 너무 좋았다. 근데 어느 날 가서 무슨 깡된장을 주고서 된장찌개라고 하면 나 이건 진짜로 이건 자기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얘기서부터 어떻게 이 먹는 방법을 할 거냐. 음식을 줬을 때 저희처럼 한상 차림으로 한꺼번에 탁 가서 이렇게 먹으라고 줄 거냐. 외국처럼 하나씩 뭔가를 낼 거냐. 그러니까 일본의 스시집을 가서 보면은 이제 그게 전부 일본 이름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새우 같으면 에비라고 부르고 이게 처음부터 미국 사람이 아니면 외국 사람이 이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럼 영어로 써거나 프렌치를 밑에 써놨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10년 이상 겪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드디어 뭐라고 가르치냐? 야, 이거를 이제 토로라고 불러서 알아야 네가 진짜로 이 음식을 즐기고 먹는 이 좀 클래스가 있는 멋쟁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문화를 계속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사람들이 배웁니다. 각자 공격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내셔널 플랜이 같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가 대항전 형태가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나는 모르세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가 전략화를 짜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솔직히는 이걸 어느 한 기업이 다 이걸 준비해 갖고 간다 이런 거는 불가능에 속하는 거죠. 그러네. 알아서 각계 격진을 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이기는 승자도 그 안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한식점 되게 잘 되는 프랜차이즈나 뭐 이 얘기를 미국에서도 만들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대를 넘어가면 다 끊기거나 다 사라지는 형태로 다 정부가 없어졌어요. 일일이 계획 잡고 방향 잡고 나눠주고 하는 거를 진짜 몇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해야 될 때라는 뜻도 되네요. 이게 정부가 그러는데 이게 꼭 정부라는 형태로 넣지는 않아요. 정부가 뭐를 하게 되냐면 지원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과 얘기를 모아서 펀드 같이 돈을 마련을 해다가 그 안에 스트래티지와 얘기를 해갖고 이걸 무슨 돌아가면 이건 뭐 20년짜리 장기 전략으로 들어가는 펀드다. 그래서 태워서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실질은 투자해서 돈도 벌어오고 뭐 그 형태를 만들어서 하면은 민간의 활력과 시장으로 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혼자서 계획해갖고 정책 세우고 그래. 얘기를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좀 펀드를 옛날 만들면 그 펀드가 한식의 상품화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짜는 무슨 기업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서 그럴 투자하는 수 그런 있죠. 개념입니다. 그냥 뭐 어디다 지금 가서 내셔널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고 민간에서 펀드 받아다가 자 이제 이 한식에 얘네들이 펀드를 조성을 하고 얘기를 들어서 각 분야를 전체적으로 저 바텀에 들어가는 뭐 식재료나 저 접시나 뭐 이런 얘기서부터 셰프를 교육시키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을 만들어서 전체로 돌아가는 이 서플라이 체인 형태를 전부 다 섭렵을 하고서 이걸 들어가는 이 기업을 가져갑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산업에 대한 소프트머니.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소프트머니의 한 사례로서 이제 음식을 좀 다뤄봤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성장을 위해서 변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수출을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이제 회장님께서 몇 가지 아젠다를 주셨던 부분들 중에 좀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저성장의 원인으로 이제 계단식 규제라는 거를 좀 지적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로 가는 그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의 무리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에 좀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다른 분들하고 했을 때 부딪히는 부분들은 저런 거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에 있을 때 성장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현상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건가를 좀 얘기를 취재를 하다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는 그 기업에 대한 정책이 성장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중소기업은 우리한테는 보호의 대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성장을 하게 되면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변하려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꼭 변해야 되는 하나의 서브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되찾아서 성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 이게 넘버원이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프라이어티 넘버원이 돼야 드디어 뭔가를 바꾸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라는 형태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업을 지원해서 작으니까 지원하고 크니까 규제한다. 이거는 뭐냐면 옛날 방식이었어요. 옛날에는 성장을 그래도 놔둬도 1년에 막 10%, 12%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환경에서는 야, 놔둬도 어차피 다 성장하는데 근데 야, 크는 놈은 넌 좀 덜 성장해서 이걸 좀 눌러야 되고 밑에 작은 거는 열심히 보호해서 너무 더 많이 성장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정책이 옛날엔 좋은 정책이고 맞는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나왔느냐면 다 규제라는 건 이유가 있어서 나온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환경이 바뀐 거죠. 이제는 근데 성장이 다 떨어져서 그대로 있는데 지금 규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이 혼자서 좋자라고 얘기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혀 다른 각도로 이제 세상을 쳐다봐야 되는 문제. 이제 성장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지원하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전적으로 작으니까 제가 뭐 지원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땐 정부가 계속 이 정책을 쓰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성장을 한 사람을 지원해 주십시오. 너 수출 얼마 했어? 라고 하니까, 저 1억 불 했습니다. 야, 얘 금융 더 주고, 제가 뭐 지원해서, 그 다음에 2억 불 하게 만들어. 제가 이 얘기를 들어와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 성장 동료는 아주 되게 심플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갖고 오는 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안 갖고 오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사람을 지원하세요라는 거죠. 그냥, 모든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니까 다 지원하고 돌아간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안 맞는 정책에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 정책이 결국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냥 n분의 1 정책입니다. 내가 그렇죠. 들고 있는 리소스 n분의 1로 쪼개서 중소기업 100개 있으면 100개로 다 나눠줬다. 끝.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갖고는 성장 드라이브가 하나도 안 됩니다. 온실만 계속 키우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꿔야 될 때입니다. 기업더러 성장,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다. 성장하면은 지원한다. 자, 이 얘기가 들어가고 정책을 그렇게 만들면은 이건 다들 성장에 목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장을 더 키워서 움직여서 가자라는 건데 지금은 근데 그게 진짜 프라이어티 넘버원이 그거예요? 보시기엔? 성장이라는 거를 프라이어티 넘버원 정책으로 놔야 이런 그 싸고 있던 규제나 얘기들을 바꿀 명분과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그걸 그렇게 규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는 다른 옛날 그 있었던 그 논리가 다시 튀어나와서 그 논리가 더 우세합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다음에는 뭐 이건 안 바뀌겠죠. 안 바뀌면 성장은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메가 샌드박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이 지역 안에서는 이런 규제는 안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뭐 그냥 아주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서 제 경험이니까요. 왜 이게 거기였냐라고 하는데 그냥 그때 회의가 거기서 열렸기 때문에 그걸 한 겁니다. 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대구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구에 가서 일하는데 대구에 가서 산업을 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메가 샌드박스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이게 들어와서 여기다가 메가 샌드박스를 설치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게 아니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딴 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만 하나 얘기하면 대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를 해갖고 뭔가를 하자. 제가 볼 때 뭐 땅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과연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과연 경쟁력이 더 있을 거냐. 음. 저는 그게 좀 회의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슨 돈 들이고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만 갖고도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드려서 한다면 뭐냐. 테스트베드를 하나 만듭시다. 대구 혹은 대구가 좀 더 크면 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까지 잡아서 들어가면 200만이 넘는 얘기가 됩니다. 300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드는데 거기는 뭐냐? AI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AI 프로그램이나 얘기를 만들면 거기서 대구의 사람들이 시민 운동처럼 그걸 써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얘기를 만들자. 이건 별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여기서 그 데이터를 만지려고 오는 사람들이 AI의 전문가나 내가 새로운 AI의 어떤 뭔가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써갖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게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실험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규제 완화가 돼야 되는 얘기라는 게 무슨 이제 개인 정보 뭐 이 문제에 들어갔던 거 빡빡하게 얼어놨던 거 뭐 좀 양보하자. 그래서 뭐 기업이 이건 테스트베드로 써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쓰고 뭘 하고 그러면 데모그래피가 어떻게 나오고 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그게 아니다. 뭐 이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끔 얘기를 가자. 이건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AI 기업만 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옵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 별 돈 안 들이고 나 여기서 R&D 센터 설치하고 얘기를 해서 들어올 거야. 그냥 다 소프트 형태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메가라고 생각하는 건 그 샌드박스라고 들어왔던 그 얘기가 네. 이게 거의 한 벤처 기업 단위의 아주 조그만 지역, 뭐 요걸 갖고 샌드박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산단에 어디 한 규증에다가 자간 여기서 요게 샌드박스입니다. 이렇게 불러놓으니까 이거 갖고는 뭐 아무 실험과 어떤 스케일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뭔가 이걸 하자. 드론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 교통사고 나고 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면책이나 뭔가를 갖다 시가 책임지고 나 이걸 들어갈래.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내가 뭔가를 내놔야 다른 데도 와갖고 뭔가를 하죠. 나는 하나도 안 내놓고 아무것도 안 내놓으려고 생각하는데 뭐 산업단지 유치했다고 갑자기 공장이 들어오고 막 이게 GDP가 늘어난다. 그 얘기는 옛날에 70년대나 있었던 그 이제 가능한 거지. 지금 2020년대에 지금 더 이상 그런 형태의 얘기가 먹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사고를 바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각도로 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전체로 보면 샌드박스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산단 얘기만 해서 이제 제가 그렇죠. 보면 아니 그게 산업단지 공장 짓는 얘기하고는 꼭 그렇게 맞춰 들어가야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이게 메가라는 형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디맨드와 사람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고 움직이는 게 어찌 보면 AI 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지금은 필요한 하나의 얘기가 됩니다. 화가 자꾸 많아지죠. 그런 거 보다 보면 점점 열이 오르시는 것 진짜 이놈은 같습니다. 진짜 아유. 근데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제가 아직도 있는데 이 중국의 추격과 뭐 많은 대한민국의 이 문제들이 이제 거의 다들 째깍째깍 이 시간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이 상태가 돼서 내수 줄고 우리 생산 활동 인구가 다 줄어버려서 들어가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더 이상 회복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 있는데 그 해법을 하려면은 살고 있었던 그 방식대로는 못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메가 샌드박스하고 똑같은데 어프로치가 전혀 다른 얘기가 더 들어가면 해외 시민 유입입니다. 지금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무슨 설계를 하냐? 내수를 늘리는 걸 생각을 해보자. 네. 수출이 안 되면은 내수를 늘리는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이걸 늘리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밖에서 유입을 들어올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어디에다 어떻게 유입을 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설계를 해보면 되는 거죠. 뭐 그냥 너무 기니까 아주 짧게만 하면 제 타겟 목표는 한 500만입니다. 외국에서 두뇌를 노동력이 들어가는 지금에 보면은 이제 노동자를 들어오는 그 얘기는 내수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고급 노동자이지만 소득이 많아지고 소득 많은 거를 이 안에서 써서 내수가 늘어난다는 이 효과를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지가 전혀 다른 거죠. 노동자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고급 두뇌를 우리는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생각하면 이제 메가시티 형태를 어딘가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위한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어떤 나라든 뭐 아니면 이 인터내셔널 이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는 뭐 공용어를 뭐 중국어 영어를 다 쓰게 만들어서 그 아예 시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을 유입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기업이나 R&D 연구소를 쭉 만들어서 뭐 AI의 어떤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들어가죠. 돈 많이 주고 어차피 우리는 사람 필요했었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기업은 예, 밖에 나가서 쓸 이 얘기를 차라리 밖에 나가갖고 연구소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만들게 해주면은 여기서 지금 그 수입해다가 여기서 만들어서 들어가도 뭐 인도나 파키스탄 뭐 많은 데서도 여기 어느 정도까지만 말이 된다면 들어올 되게 많습니다. 또 걱정을 합니다. 아우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이랑 다 섞여서 되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네거티브 싱킹을 하면 되게 많은데 그것도 해결할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시적인 그린 카드를 주면 됩니다. 네가 여기서 잡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한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가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그 문제를 줄여서 우리의 내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500만이 들어오면 500만을 먹여 살리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어나더 500만의 잡이 또 탄생이 그럼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이 동력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아주 거대 프로젝트가 아니고 난다면 저희의 성장 동력을 바꿔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글로벌리 매력적으로 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 이미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쉽고 프렌들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너 여기 와갖고 집도 사고 땅도 사라 뭐 이 얘기에 이 많은 것을 풀어줘서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아니 뭐 그 사람이 집을 갖고 뭐 갑니까? 뭐 집을 이거 도망갈 것도 아니고 집 짓고 사면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성장이 이게 저성장이 가면서 생겨난 현상인지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기업 사이즈에서 얘기를 했었고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국 사람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결국은 이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인재가 하는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성장이 없는 것에서 내수에서 그럼 제일 좋은 자영업이 뭐냐? 그러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성장률이 떨어진 나라에서 제일 좋은 잡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장 안정적으로 뭐 하면은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찬스가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의사라는 사람들이 그걸 의사라는 잡을 계속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다 글로 다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현장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좀 더 큰 틀에서, 이게 뭐, 이른바 진짜 KBS에서 공대에 미친 한국,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사회적으로 회자가 됐던 거는 그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인재 경쟁력을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아직도 전 세계에 거의 탑에 들어가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해진 게 이제 뭐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는 보이는데 직장에 들어와서 몇 년 된 사람들을 측정을 해보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이 탤런트와 이 모든 얘기가 실제로 보면 이 평균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인재가 처음엔 됐었는데 이게 잘하지를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교육의 시스템도 문제고 사회 시스템도 문제고 페이의 문제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뭐 누구를 마음대로 더 많이 준다. 이게 우리나라 뭐 잘못되면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주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가 별로 우리 문화에 잘 안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대학을 그 회사를 입사를 할 때는 뭐 입사 동기 뭐 거의 이런 형태로 오면 이게 뭐 동기라고 생각하면 다 거기가 도토리 키재기로 그렇게 다 승진돼서 올라가야지만은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더 뛰어난 사람을 더 뭘 어떻게 준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대기업에 있지 않습니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내 스스로 찾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뭐 외국 기업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내가 벤처를 만들어서 내가 딴 데를 가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그러니까 붙잡고 싶으면 돈 더 줄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왜 우리 사회에 우리 기업의 보상 증명이 질서를 안 됩니다.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어딘가를 항상 보면 무슨 시험 쳐서 점수 몇 점이 나와야 뭐가 된다라는 이런 머릿속에 이 개스가 있는 거지. 누군가 일을 잘하니까 이 사람을 갑자기 월급을 3배를 주던 거에 이걸 더 주겠다. 이런 현상과 이 정책이 회사에서 집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측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측정도 못하고 설사 그렇게 측정을 했다 해서 천재라고 해서 한다고 갑자기 똑같은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은 갑자기 이 사람한테 월급을 3배를 줘라. 아까 성장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돼. 성장하는 기업한테 더 줘야 이번에 못 받은 사람들도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움직인다고 하신 걸 회사의 인사정책에도 얘가 똑똑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 2배 줄만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얘가 제일 잘하는 것 같으면 얘를 2배를 줘야 다른 애들도 그 인덱스와 그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그게 선순환이 되지. 라고 그거는 회장님은 할 수 있잖아요. 주기 시작하는 거. 회사도 성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네. 근데 되게 성과급을 너무 크게 가면 부작용이 더 납니다. 조직 전체에는 조직이 일을 하는 이 시스템에는 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에 또 근본을 두고 있냐면 외국과 달리 우리는 적이 없습니다. 이 개인별로 이게 보면 외국은 다 뭐냐면 개인이 회사하고 컨트랙을 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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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그 컨트랙 베이스에서 나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은 나는 상대편에서 난 지금 오퍼를 받아갖고 나는 얼마를 맞습니다. 더 준대라고 예. 하면은 난 절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내가 그거 매칭 해줄게 너 여기 있어라 그렇지. 이 얘기가 돼야 이 사람을 킵할 수 있는 마켓에서 이 사람이 밸류가 얼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마켓도 없고 개인별 그 형태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노조나 뭐 이런 얘기가 꽉 짜여서 딱 들어가면은 뭐 거기서 나오는 인크리즈가 얼마다 뭐 이 매년 보면은 거기에만 이 집중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는 보면 노동시장이 개방이 조금 더 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바꿔야 되는 게 전부 개인별로 계약을 하는 형태를 퍼포먼스 가야 안 나오면 됩니다. 바로바로 또 해고도 되고. 그러면 또 계약직이라고 싫어하는 거죠 이게. 해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근데 뭐 이게 더 떨어지면, 리스펙을 받는 데로 가야 되는 거를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아까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되냐 하는데 내가 찾은 유일한 방법은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너는 계약을 하자. 너는 네가 모자라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되게 훌륭하기 때문에 나하고 계약을 우리가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줘서 계약을 하는 거고 돈을 많이 주고 뭐 프리덤도 주고 뭐 약간 해갖고는 이 사람은 예외야.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결국은- 사람의 얘기긴 한데. 결국은 제도 이전에 저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장님 늘 이야기하시는 게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일본과의 경제 협력 안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보다 훨씬 심도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연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제 economic collision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합해지는 상황을 저는 추구해보자. 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GDP에 보면은 지금 보면 4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이 일본 경제와 한 2트릴리언 정도쯤 되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합해서 한 6트릴리언 정도쯤 되는 이 마켓을 형성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지오폴리틱스입니다. 안보와 경제 안보적인 상황을 위해서 이걸 한다. 합해지게 되면은 실제로 뭐 마켓을 프로텍션 같이 시키는 얘기니까 공동 보이스가 무조건 나갑니다. 이유를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이유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근데 이유는 27개가 나와서 뭐 하나 의견 하나 일치 보는데 몇 년씩 걸리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둘이서 하면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웬만한 거는 이제 보는 거죠. 훨씬 이피션트한 EU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일본만 하더라도 6트릴리언 정도쯤 되면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일단 네 번째, 물론 아직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한 네 번째 정도의 경제 불락화가 됐습니다. 그럼 관세 없이 뭐 통화를 같이 쓰는까지는 아니겠으나 뭐 나중에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에 보면 관세 뭐 이런 것도 없고 시장, 노동시장 뭐 계속해서 이게 한꺼번에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이게 해가나가지만 어쨌든 경제 연대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목표를 놓고 이걸 움직이면은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종의 그 위에가 북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섬나라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을 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발로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발로도 넘어가고 차로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다니던 사람들끼리의 이제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부분들이 옆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그 개념이 그 나라는 원래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겠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통합이라 그러면 이제 수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구상인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오게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문제와 선택이 별로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그냥 살 수 있어서 한다면은 굳이 이런 선택과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이 점점 저희는 생존의 문제에 이게 잘못하면 몰리게 된다. 그렇게 몰리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왜? 뭐가 있고 내가 상대방한테도 죽고 그다음에 뭐 상대방도 나한테 했을 때 뭐 얻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이 논의와 얘기가 되고 움직이는 거지. 만일 우리가 이미 쭈그러들어서 더 이상 뭐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는 뭘 하자고 누구한테 손 내밀어봐야 아무도 우리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아무도 안 살라고 하는 걸 뭐 팔라고 하면은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라는 이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가 팔아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으니까 예, 저는 불행히도 우리가 그 상태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라는 걸 인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게 옵션입니다. 뭐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다른 방법으로만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예 이런 경제 연대를 해서 키우면은 이건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들고 있던 제가 말한 상당히 고비용 사회가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될 이 많은 문제들이 일본과의 통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때문에 비용이 엄청 떨어집니다.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의료 때문에 무슨 의사를 얼마를 내야 되니 병원을 어떻게 돼야 되니 미리 노령화 시대가 계속 때문에 이제 노인을 위한 병원들이 계속 저희는 이 의료 시설과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 안에다 다 짓지 말고 일본 가게 하자. 같이 이용하는 네. 보험만 만들게 해서 가면은 저쪽에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한 걸 보험 지급하고 저기 들어가면 남을 때는 있으니까. 일본도 어차피 내가 뭐 일본 사람만 써야 되는 거 아닌 형태가 꽤 있을 수 있는 거고 남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자기네도 더 이피션트해지는 거니까 더 좋은 거죠. 이런 부분이 그러네. 서로 쉐어가 되면 아니 그다음에 뭐 노인들하고 전부 일본만 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도 있으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와갖고 이제 치료를 받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열리고 경쟁이 더 되면서 실제로 뭐 의료 부분도 변호사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에 닫아놓고 경쟁 안 했다 해서 이 상당히 내려있던 그 부분들이 왕창 경쟁이 되면서 그 실제로는 시장화가 더 빨리 되고 포텐셜이 더 넘어가고 비용은 떨어지고 국민 효익은 훨씬 더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라는 게 네. 매우 특수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답이 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만 이게 풀리지 않고 이 상부조가 풀리지 않고 경제만 협력으로 갈 수는 없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베니핏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그건 해볼만 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해갖고 그거 해볼만 하고 괜찮은 방법이다. 일본도 답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양쪽이 그 생각이 서로 똑같이 되고 그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많아진 거를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정치였습니다. 표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고 정치인들은 그걸 반영을 시켜서 결국은 이 문제를 그 역사의 문제였고 과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문제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인센티브가 어디서 오느냐? 이건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들어간 얘기가 되고 미래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거냐라고 생각하면 죽어간 대한민국을 물려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과 통합돼 갖고 지금에 보면 우리보다 이제 퓨처 세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서 1등 하는 거는 이제는 보면은 5천만에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억 명에서 1등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시장이 뭐 무려 한 3배 이상 더 커진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나는 똑같이 돈을 벌어도 3배 이상 여기서 돈 더 벌 확률이 있네. 난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네. 그냥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의 컨센서스를 얻는 것도 되게 어려운 과제죠. 네. 근데 그것도 원래 또 결혼을 해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그 일본 이게 매력적이니까.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셨을 때 그 회장님의 구상에 대해서 일본 사회는 좀 어떻게 인식할 제가 거라고 보세요? 4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경제 연대를 가서 네. 얘기를 하고 일본 분들도 만나고 거의 많은 정치 가서부터 경제인들을 다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4년 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서 들어가면 이제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오. 왜? 일본도 솔직히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옛날에 누렸던 G2에 해당했던 자리가 더 이상 자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이 약간 갈라파고스 형태로 되어 있는 내 경제 시스템과 이 얘기가 더 이상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도 솔직히 그 내부의 갈등이 그게 되게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뭔가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까지 이제 미국과의 얘기를 아주 연대를 되게 세게 해왔던 걸로 뭔가 이니셔티브를 찾고 거기서 뭘 찾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미국에서 보여준 거는 일본이 그렇게까지 그렇죠. 예. 안 신뢰했던 그 미국에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보면은 이건 좀 아니잖아라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고 퀘셔닝이 자꾸 생기는 거냐?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한일 FTA 정도 하면 될 건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에너지였어요. 에너지요? 네. 둘 다 고립된 국가. 둘 다 고립됐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에너지가 다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동 구매를 하고 들어온 걸 스토리지를 해갖고 같이 그렇죠. 나눠서 쓰는 겁니다. 요거는 괜찮고. 해칭이 되니까 가격도 그렇고 서로 공급도 경쟁할 필요 그렇고. 없네. 네. 이 얘기를 이걸 매칭을 하면은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스 같은 것도 스토리지를 놓으면은 그렇지. 이제 그렇습니다. 저쪽에 가스가 남는 얘기가 되면 이제 저희가 저것도 만듭니다. 파이프라인도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량기만 붙이면 되니까. 네, 거기에 전력선과 저 가스 같은 이 유틸리티 쉐어링을 하는 그 얘기를 쫙 만들어 버리면은 저기 남는 가스 있으면 우리 쪽으로 보내서 우린 값 치르면 되는 건 그 얘기가 되고 전기도 이 쉐어링이 돼서 움직이니까 실제로는 대한민국 혼자서 다 맨날 발전소 짓는다고 이 고민했던 이 문제의 단초를 꽤 낮은 레벨로 우리가 이 전기를 사올 수 있는 룸만 존재를 한다면은 그다음에는 이 얘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저희가 모든 피크에 감당할 발전소를 다 그렇죠. 짓지 않아도 되는 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값도 그렇게 되면 더 상대적으로 싸질 수도 있는 찬스가 같이 오는 거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석유를 같이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그 이외에 수소 개발이라든가 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앞으로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이즈 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생기는 원자력 문제니까. 협력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그 전력을 쉐어하기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은 예. 훨씬 더 우리 혼자서 하는 때보다 비용 부담과 얘기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저비용 사회로 내려갈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저비용이 되면 맨날 그 썼던 그 돈을 딴 데다가 투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썼던 돈, 집안에서 맨날, 그렇게 생활하는데 들어갔던 돈을 내리면은 그거 갖고, 다른 데서 뭐 집 사는데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제가 다 물어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30개를 직접 구체적으로 짜신 거예요? 다 짰죠. 왜? 직접 스스로? 그냥 아니, 대한 근데 상황에서 같이 다. 짰겠죠. 뭐가 네. 가장 뭐 현실성입니다. 학자들도 다 모아서 이걸 한 거고요. 이게 그냥 뭐 저 혼자 지금 얘기하는 이게 좋다가 아니라 실제 실증과 이 학문적으로 이제 전부 증명들을 해내는 프로세스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들어가면 스타트업 젊은 애들 친구로 하면 스타트업 마켓만 합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벤처 마켓과 뭐 들어가는 거 따로 놀고 일본 따로 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두 개만 합해서 얘기를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이제 뭐 비자 근데 솔직히 물리적으로 안 가도 여기서 컴퓨터를 얼마든지 저쪽 사람을 하이어할 수도 있고 반대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취직서부터 스타트업을 만드는 이 마켓과 얘기가 갑자기 팡 하고 커지는 거죠. 뭐 성장을 일본 시장에 할 수도 있고 한국 시장에 할 수도 있고 10년 그런 전에만 거고. 얘기했어도 아유 말이 통해야지 시장이 갔죠 라고 할 텐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뭐, 뭐든 다 뭐, 뭐. 지금은 뭐 말이 안 통해서 뭐 이런 건 뭐 그러니까. 별로 알겠습니다. 우리도 답이 없지만 회장님 말씀 중에 가장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거. 일본도 답이 없다. 정말 어떻게든 두 나라가 지금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년에 AI 서밋에서 이게 50기가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거를 역산을 주먹국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0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00조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들 멍하니 그냥 그랬었거든요. 투자금이 네, 투자금이. 그리고서 그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 뭐 조 달러 얘기하고서 뭐 경원 얘기하고 뭐 25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샘 알트만은 사실 그 돈도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막 그 뭐 엄청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 되게 궁금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기자로서 봤을 때야 그냥 전략적으로 보거나 돈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 너무 큰 돈들을 얘기를 할 때 나는 그 돈이 없는데? 라고 해서 쫄리는지 아니면 나도 한번 저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챌린징한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궁금하다. 예, 그래. 뭐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도박을 할 때 칩으로 바꿔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얼마라는 그 감각이 이제 이게 사라지는 거죠. 칩이 몇 개야? 자, 이것만 해갖고는 막 움직이는 것과 되게 비슷해집니다. 이게 어차피 뭐 내 개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임,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게임, 그 다음에 뭐 전 세계가 하는 게임, 뭐 그냥 이렇게 생각되고, 그 안에서 내가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저도 그 게임에 같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다행인 거죠. 아예 그 게임이 들어갈 수도 없어. 넌 빠져. 잠깐 이래서 못 들어가면은 그건 좀 섭섭한 일이 되는데, 그래도 저건, 제가 돈이 얼마 있건 간에 어쨌든 저도 게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 상대가 되게 부럽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거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나도 잘하면은 저렇게도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거 얘기가 된 거죠. TSMC가 조립을 하고, 네. 그것을 가져가서, 엔비디아가 파는데, 빅테크 업체들에게.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알맹이는 HBM은 하이닉스가 만드는데 시총이 몇 배씩 차이가 나죠. 네. 그렇지. 응? 이거 없으면은 저쪽에서는 패키지 할 것도 없고 엔비디아는 팔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뭐 글로벌하게 제일 큰 기업이 돼버렸는데 그 기업의 가치, 뭐 우리가 뭐 시가총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그거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속으로. 고객 넘버원이 항상 돼야 되는 게 저희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객을 향해서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호트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객을 방해하거나 들어와서 경쟁을 하거나 뭔가 안 좋은 형태로 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뒷받침을 하는 거다. 뭐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뭐 여기가 다른 사정에서 안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탑 리스트의 고객한테는 고객에 대한 완전히 신뢰와 얘기를 구축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의리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항상 그래도 성공하고 계속 자기를 익스펜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이 자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계속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램은 고객이 누군지 되게 불특정 다수인데 제품만 잘 만들면 되죠. 근데 요즘은 고객이 아예 그냥 딱 찍어져 있으니까 가끔씩 밥도선 사야 되고 그런 저희가 생각하면 한 탑 20 고객이 거의 저희 레버뉴의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니까 뭐그 20만 잘 관리해도 저는 뭐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많다고는 생각되는데 보통은 기업인들은 발언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그 이유는 좋은 발언을 해도 본전이고 뭐라도 시비 걸리면 손해볼 일만 있고 내가 뭐 말한다고 뭐 그거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일을 만들려면 굳이 대중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많으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다들 말씀들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에 최 회장님 보면 여기저기에서 야, 저 주변에서 직원들이 좀 말리겠다 저건 좀 그만하시라고 할 만큼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 그 중에서는 약간 레디컬해서 야, 저건 좀 그런데? 라는 부분도 있다는 것 본인도 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본인의 모티브는 뭡니까? 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부터 받은 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계속 뭐 이제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국가 경제에 뭔가 개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뭐 회사로서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알아서 회사가 하는 그 얘기가 들어가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런 그 얘기를 위해서 이제 국가 경제나 얘기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저도 나이가 이제 65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을 다 갖고서 제대로 뭔가 말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나이가 이제는 뭐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해야 한다. 내가 담고 있던 생각과 얘기를 아무것도 밖에다 안 전달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뭐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것도 아니고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얘기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위치에서는 무엇인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만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자리가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선친께서 이런 이런 뭐랄까요 뭐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제가 그걸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티브는 뭐 이게 제가 뭐 돈을 덜 잘 벌겠다 나와서 내가 멋진 말을 해갖고 뭐 유명해지겠다 뭐 전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런 얘기 제가 안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한 40년 이상 이 비즈니스를 보고 자랐던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에 와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방법론과 아까처럼 무슨 뭐 필요한 스터디가 있으면은 뭐 한일경제연대에서부터 뭐 필요한 스터디를 전부 해서 이제 국가에서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쓰거나 이제 사람들이 깨달아서 무엇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제 후손한테 제가 물려줄 얘기라는 게 뭐 니네만 잘 먹고 살았냐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직접 본인이 스스로 좀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꿔내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려서 하다 보면 하나가 한일 경제 연대를 네. 하는 그 연대 이코노믹 콜리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규제에서 보면 그 규제 개혁을 그냥 한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은 보면 성장을 하는 거를 그다음에 규제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는데 포커스를 주고 성장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라는 패턴을 들어가고 그렇게 기업의 사이즈별로 있었던 규제는 철폐되고 없어져야지만 이제 이 활력이 생겨서 대한민국 경제가 한다. 성장합니다라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AI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AI와 얘기를 하는 툴을 우리가 잘 써서 정말 우리가 3등이 될 포텐셜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포텐셜을 실제화를 만든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 각도를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또 메가 샌드박스와 해외 시민 유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맨날 수출만 기댈 수가 없다. 내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규제를 바꾸고 해외 시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제 대한민국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해법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바쁘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우리도 같아요. 바빠. 그래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오시는 걸로 우리가 예. 아쉬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